학교 보내는 학부모들은 이중 부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금 내서 공교육에 도움을 주고 또 자기 아들에 대한 비용은 따로 또 내고,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고는 이거는 페어한 교육 체질이 아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바우처 제도가 나왔고요. 바우처 제도가 아니어도 돼요. 교육비로 쓴 비용을 세금에서 공제해 줄 수만 있으면, 공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 감면받으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국 저는 뭐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우리 김 교수님께서 마지막 제안하신 여러 부분을 제가 다 동의하면서, 단 꼭 우리가 대안학교, 우리가 지금 여기 대안학교 하신 분이 안 계신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대안학교를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할 수 없이 대안학교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노력은 해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단 정말 우리 장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 꼭 사회적으로 아주 공헌을 하는 사람만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만들어내고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세상에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그런 학생들 키우는 것이 우리 기독교 사학의 목표라면, 앞서 우리가 또 누차 얘기되는 것이지만 교사를 바로 선임할 수 있게 하고, 우리의 정말 기독교 정신을 가진 교사들을 선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우리가 가져야겠고, 또 그 교사들을 잘 지도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겠습니다만은 잘 같이 협력해서 우리의 목표하는 바로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드는 것이 또 우리 이 사학 미션 네트워크의 임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이제 세 번째 가능성으로 이제 대안학교 설립에 대해서 말씀을 김 교수님 해주셨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지금 소장으로 있는 기독교교육연구소가 이제 5년마다 기독교 대안학교 실태조사를 해왔습니다. 2006년도에 첫 번째 했을 때는 43개, 2011년도에는 121개,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265개, 그리고 지난 2021년도에는 313개로 이렇게 늘어났는데, 최근에 와서 100개를 설립하면 50개가 폐교합니다. 절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왜 폐교하느냐? 운영이 안 돼서 폐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 이영선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은 내는데 다시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런 그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학부모들의 부담 때문에 결국은 대안학교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장동민 교수님 말씀하시고 지금 또 말씀하신 그 바우처 제도 같은 형태로 뭔가 이렇게 국가가 재정을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세금이니까, 원래 그 세금으로 낸 것 중에서 공교육비에 해당되는 1인당 교육비만큼은 바우처로 돌려주면은 그것을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 내는 형태로만 된다면은 굳이 대안학교로 가지 않아도 지금 현재 이 공교육 체계 내에서 이 기독교 사립학교도 얼마든지 이곳에서 그런 거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또 재정적인 부담을 갖는 자립형 사립부나 자율형 사립부가 아닌 형태의 이제 기독교 사학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좀 추구를 해보는데, 우리 김대중 교수님 그런 가능성은 여전히 비관적이라고 보십니까?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방금 우리 이영선 중견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미국서 1970년부터 많이 검토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전형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학부모가 이중 부담한다. 세금 내가지고 세금을 지원을 해서 공교육 비용하는데 우리 교육시키는 학교 또 내야 되잖아요. 이게 학부모가 이중 부담하니까 적어도 바우처를 주든가 아니면 세액 공제해달라. 이게
이게 1970년대부터 지금 50년 동안 미국서 주장해 온 제도인데 일부 주에서 일부 교육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적이 있지만은 다 정정하기까지 50년 동안 싸웠는데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은 기독교학교예요. 기독교과를 대부분 전통입니다. 본인이 교회를 안 다니면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 기독교인이라고 아이덴티파이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50년 동안 싸웠는데 안 됐다는 게 뭘 의미할까? 저는 여기서 제가 되게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마치 여기 와서 우리가 싸워야 될 힘을 모아가지고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꼭 반대한 것처럼 보여서 죄송한데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우리 교수님과 같이 할 때 기독교 학교, 정규 기독교 학교가 나갈 어제도 만들 때 그런 방향들을 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거든요. 반대를 한 건 아닌데 큰 흐름으로 전망해 봤을 때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 이 부분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아까 장동민 부총장께서 말씀하신 거고 그게 제일 좋죠. 왜냐하면 그게 호주입니다. 호주는 어떤 얘기냐면 호주가 원래 막 처음에 영국의 국교에서 선교사단 동시하고 교시할 학교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다 기독교에서 학교를 만들고 영국도 같이 영국 학교잖아.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이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영국 교육을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사건은 안지신앙적으로 공부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아시다시피 호주에 이민 온 사람들이 되게 범죄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범죄자들한테 자식을 교육시키게 하면 범죄에 묻는다게 하고 철저하게 교회에서 애들 별도로 모아가지고 신앙 교육시켰습니다. 근데 그 효과는 대단했어요. 아버지보다 훨씬 범죄율도 낮고 윤리적으로 좋은 성과가 나오고 그래서 교회에서 학교를 만들어갖고 교육을 책임지고 있었는데 호주가 이제 점점 이민자가 많아지고 나라가 만들어지니까 쉽게 말하면 처음부터 공립으로 학교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교회한테 교육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전부 다 공립은 공짜고 교회 사람들은 돈을 내야 돼요. 영국에서 하긴 하지만. 그래서 사립학교가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사립학교가 들고 일어났어요.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냐면 공립학교는 공짜니까 사립학교는 국가학교를 좀 지원해줄게. 그래서 지금 그걸 보면 사립학교가 기독교 사립학교가 한 50%에서 60% 정도 국가 지원을 받습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고 우리 크리스천들 봤을 때는 저는 한국도 그런 모델을 추구해야 된다고 제가 예전에 기정처에서 이야기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정말로 외적인 경우거든요.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설득하려고 겨우 있는 정치든 언론이든 노출하는 건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 거 알리고 공부하는 거. 그러나 그거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만만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거기 호주라는 나라의 국가적인 전통, 학교 자체의 교육을 영국 국교의 지원을 받아갖고 목사님들이 교회가 처음부터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 독특한 호주만의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능한 거고 저는 그게 우리나라 가능하다고 제일 좋은 거다. 또 그런 사례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그래야 좀 더 끝까지는 안 가더라도 기독교 학교에 대해서 혼신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알리는 게 필요하다고 누구보다도 열렬히 이야기했던 사람인데 오늘 이야기한 포인트는 저는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한 흐름을 좀 보면서 우리 기독교 교육에 관계하는 분들이 같이 큰 그림 속에서 여러 가지 방향이나 문제를 한번 점검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여러 영역들을 이렇게 두드려보는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안 했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는 기독교 정립학교가 자율성을 지금보다 많이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 되면서 사실 자율형 사립부가 아닌 학교는 정립학교가 100% 국가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학생 돈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학교의 사례 100%를 국가 지원받으면서 과연 우리가 이거를 요구하는 게 사회적으로 먹힐 수 있느냐. 적어도 우리가 호주처럼 50% 우리가 부담받고 50%는 정부돈 줘라. 그래서 정규교육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내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무상교육이 되면 고등학교까지 100% 지원받거든요. 정부로부터. 이랬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설득을 해가지고 정규교육, 일반 신앙교육이 자유를 학교에 누릴 수 있을 거냐. 이 문제는 여러 가지로 좀 고민하면서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하는 그 바우처라든가 세금 공제 이게 좋은 아이디어는 한데
미국에서 70년대 나왔던 아이들고 기독교 전통을 가진 나라에서 아직까지도 부분적으로 교육청 일부 해보다가 실패하기보다 없어지고 하면서 안 된 정책인데 우리는 맥락이 달라면 훨씬 더 어려운 싸움이 될 거다. 그러나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말을 듣는 사람이 없더라도 외치는 게 선지자들의 사명인 것처럼 교육이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립학교를 생겨보니까요. 돈도 돈이지만 중요한 것은 자율성인데요. 국가에서 너무 통제하고 관리하고 그래서 자율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사립학교가 제대로 서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이제 법과 제도가 고쳐지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생각을 잠깐 얘기 나누고 있었는데, 그러려면 이제 다음에 기독교 독립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을 우선 좀 선발을 해서 자원에서 그들이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려면 챔플의 문제라든지 성경을 가르치는 문제, 또 기독 신뢰의 모임이라든지 또 어머니 기도회라든가 큐티 모임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법과 제도를 좀 바꿔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6 고등학교는 굉장히 예외적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선지원으로 종교계 일종의 그 특성을 고려한 그런 선지원 대상 학교로 선정이 돼서 지원은 다 받으면서도 이제 안식교이기 때문에 토요일을 지켜야 되는 문제 때문에 이제 정부로부터 종교계 일종의 특성화 학교 지위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재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은 그 종교계 학교야말로 사립학교 가운데 문화 기념이 너무나 분명한 그런 이제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종교계 사립학교에 대한 어떤 그 선지원 혜택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이제 교육청에도 제안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전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회피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이런 학교의 종교 교육의 자유하고 학생의 종교의 자유가 둘도 충돌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도 얼마든지 모색해 볼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 이제 바우처 제도에 대해서 우리 장동민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사립학교지만은 기독교 사립학교지만은 정부가 재정 지원을 다 해주면서도 자율성을 누리는 그런 이제 형태가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 파이퍼가 100년의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결국은 이제 쟁취를 한 그 사례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그 바우처 제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혹시 시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방안 같은 것을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예, 일단 그 바우처 제도는 아마 대안학교에서 발행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교과 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한계 내에서 그 정도 자율성을 요구하는 거, 그것이 이제 아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이 아닐까. 그러니까는 그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면 반드시 공공성을 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항상 자율성이 있습니다. 제 아무리 공공성을 가진다고 해도 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관계는 사적인 관계거든요. 결국에 가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논의를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공공성, 자율성을 반대로 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진짜 우리 한국의 미래에 어떤 사람을 양성해야 되는가. 지금처럼 입시에만 매달리고 또 이제 컴피턴스, 역량 이거 키우는 데만 하다가 정말 이 도덕성이니 가치 교육이니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이런 교육을 시키면 안 될 거다 생각하고 이제 이런 걸 그래도 사실 공립학교에서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는 더 잘할 수 있겠고 대안학교는 기독교적으로 훨씬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안학교, 사립학교 그리고 공립학교 여기까지 동시원적으로 펼쳐져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영성 교육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저희들이 깊이 해봐야 되고 그 사이에 이제 우리 사립학교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어떤 그 커리큘럼의 자율적인 영역을 확보하는 일 이것이 아마 지금 우리에게는 제일 뭐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재춘 교수님 사실 교육과정 이제 전문가시고 학자이신데 그 교육부 차관을 하실 때 사실 저희 기독교학교 정상화 추진위원회에서 제일 이제 심각하게 생각한 것이 다른 학교들은 그런 대로 종교 과목 같은 것도 있지만 초등학교가 기독교 초등학교가 이제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때 교육과정위원장이고 권사님이고 하기 때문에 그 초등교육과정 해설집에 번학 이념에 근거한 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넣는 일에 굉장히 도움을 주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기독교 초등학교가 기독교를 할 수 있는 해설서지만 그 근거를 이제 가지게 됐는데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과연 지금 이 교육과정 자체가 국가교육과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2015를 지나서 2022 지금 개정교육과정 이제 입법 예고만 이제 남겨놓고 있는데 사립학교의 교육과정은 좀 더 그 사립학교가 자율적으로 번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국가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너무 그런 거 교육 내용까지 그런 자치성, 자주성, 자율성을 제한한 나머지 사립학교의 교육과정의 다양성 자체가 굉장히 그 실천되시는 문신의 폭이 너무 없지 않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 프랑스 사립학교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니까 우리가 좋은 사례는 아니에요. 우리 사립학교를 들고 볼 때. 미국과 영국은 사립학교 10% 정도 됩니다. 10% 정도 되고 미국과 영국의 사립학교는 국가 개입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학교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조건이 뭐냐고 하면 철저하게 국가 지원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로 치면 이제 자기병 사립학교라는 거죠. 철저하게 국가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톨릭의 미국의 카톨릭은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 사립학교 다니려고 하니까 신앙 지키기 위해서 개신교 기반의 종교 학교가 공립학교 나왔을 때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나 수녀들이 돈 안 받고 그냥 교육해주고 또 미국은 사립학교는 교사 같은 거 필요 안 해요. 교사가 아무나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 교사를 쓰는 거예요. 왜? 얘들은 초등학교 가르치는데 고등학교 졸업했어도 교사 할 게 없어도 돈 적게 받고 애들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카톨릭 학교들이 그 가난한 학생, 대부분 카톨릭 미국에서는 마이너리티단데요. 마이너리티 그 당시에 가난한 카톨릭 애들한테 사립학교 다니게 해준 게 신부 수녀님들 돈 안 받고 교육을 했고 또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교사할 게 없이 오니까 보통 교사의 공립학 교사의 반도 안 되는 월급 받고 교육을 했기 때문에 사립학 카톨릭 학교가 유지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카톨릭 학교가 교육 여건은 무지 나쁘지만은 학생들은 종교교육을 받아갖고 굉장히 성격도 좋고 잘 크는 그런 어떤 그 좋은 사례를 만들었어요. 이제 우리도 만약에 정말로 기독교 학교가 그 미국이나 영국의 사립학교를 가려면 국가 재원을 안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 학교의 지금 상황으로서 그거를 안 받고 교회나 학생들한테 해가지고 학교 운영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지금 불가능합니다. 이게 우리가 풀어야 될 큰 숙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우리 만약에 우리 사학 미션 네트워크에서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사립학교는 평준화 정책에서 왜 인정해달라고 아까 발표한 자료에 있었죠.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초점이라고 봐요. 사립학교를 평준화 정책의 그 대상에서 빼주는 거. 이게 뭐냐면 일본식입니다. 일본도 우리보다는 적지만 사립학교가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일본은 사립학교를 평준화 정책에서 뺐어요. 왜요? 뺐기 때문에 사립학교는 굉장히 자유롭게 학생 선발할 수 있고 교육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모델로 삼으려면 일본이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고 우리나라도 사립학교를 빼달라고 투쟁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종립사립학교만 빼달라고 하는 게 좋을지 그건 전략적으로 고민을 여러 가지로 해보고 가능성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먹힐 수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사립학교는 헌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주성을 가지고 있고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데 국가가 돈 준다는 이명으로서 사립학교 모든 걸 관리하고 간섭하는 게 타당한 거냐. 그래서 일정 부분은 그 종교가 아닌 나머지
교육과정은 국가교육과정과 준수하겠다. 그러나 종교와 관련된 이 부분은 자유를 달라준다. 이런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연대를 해가지고 사립학교들이 필요하다면 잘 차게 되면 그거가 확보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그 사립학교가 우리 정립 사립학교가 종교교육이나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많은 방향이 아니겠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되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싸움에 나가는 게 좋겠는지, 이걸 국회를 통해서 전략하는 게 좋을지, 국회의원들 통해 가지고 법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법적인 논쟁을 하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들은 뭐 다발적으로 동시하는 게 좋을지, 이 순차적으로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예를 들면 국회 관계자, 법조인들 이런 분들과 같이 논의하면서 전략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지금 그 대안학교들이 이렇게 많이 설립되는 것이 일종의 그 학교 선택권 부모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학교를 선택하고 싶어하는 욕구나 그런 기대가 있는데 그걸 지금 공교육이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평준화 이후에 그냥 배정되는 방식에 대한 일종의 저항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사실 민관식 장관이 그때 이제 민교부 박정희 정권 때 이제 고교 평준화를 위해서 이제 일본을 벤치마킹하러 보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은 사립학교를 빼고 평준화를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걸 그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립학교 비중이 높다 보니까 사립학교까지 포함해가지고 평준화를 시킴으로써 이제 그때부터 중공립화 또 사학의 공영화 문제가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 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예외적인 그런 종립학교, 기독교 학교를 평준화해서 예외적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사립학교가 존속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만들 수 있느냐가 지금 우리 사람시의 가장 큰 이제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말씀씩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보다도 여기 계신 분들 궁금한 게 많을 텐데. 네, 근데 질문지 혹시 질문지 얻는 게 있으면 질문지를 주시고요. 우리 김동현 목사님 먼저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 교육 행정 전문가로서 우리 김 부총장님 오셔가지고 전략적인 그런 계획을 잘 설명해 주신 거 우리 사학으로서는 크게 도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예. 그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김재춘 교수님하고도 조금 우리 오늘 심야에 1박 2일로 토론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제 학생이 그 교과목을 선택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이게 기독교 사립학교가 존립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저는 고교학점제 기본 취지는 굉장히 공감을 해요. 그러나 기독교 사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것은 이 학교를 선택하고 학교가 기독교적 권학 이념에 따른 교육과정을 갖고 그 여러 학교 중에서 내가 기독교 학교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체제를 상당히 지연시키거나 가로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나중에 한번 좀 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질문 마지막으로 받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김재춘 교수님께 고등학교 종교과목 단수 편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있는 종립학교는 가능하다라고 할 때 이때 종립학교가 무엇인가? 교육청에서는 지금 기독교 학교를 미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혹시 종립학교에 대한 제가 그 이전에 하도 오래 한 15년 전인데 그 종교학교 교육방안에 대해서 교육부 정치연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정치연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학교로 가야 되잖아요. 불교학교로 가봤어요. 크리스천들 불교학교 하니까 들어갈 때부터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문화나 모든 것들이. 그런데 그 학교를 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나오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분노도 느끼고. 크리스천들이 이 학교에 왔을 때 3년 동안 버틴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 3년 동안 학교 다닐 수 있을까? 어른들의 책임이 뭐냐? 한국에 이게 교회가 많고 크리스천들이 많은데 크리스천 애들이 뺑뺑이가 돼갖고 불교학교에 제가 학교 가보니까 120명이가 크리스천이더라고요. 불교학교인데 이 애들의 삶은
도대체 버려진 거냐. 한국에 이만큼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한편으로는 너무 가슴이 아파하고 한편으로는 분노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계속해서 종교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추정권 확실히 주고 안 되면 전학권이라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그래서 우리 기정처에서도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지사지하고 반대거든요. 불교 얘들이 기독교 학교는 얼마나 힘들게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를 선택하도록 해가지고 정도에 따라서 좀 원하는 학교 가든가 적어도 그까지 안 되면 크리스찬들이 불교 학교는 안 가겠다든가 불교 신자들이 원하지 않으면 기독교 학교는 안 가겠다든가 해피게라도 적극적인 선택되는 안 되더라도 도입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많이 했고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일부 검토를 함부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주장이 되고 요구가 되고 설득이 되면 가능성이 조금씩 더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된다고 해갖고 완전히 문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선택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평준화체제에서는 학교 선 지원할 수 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도 원하는 학교를 쭉 지원하게 되면 순서대로 밀려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원하는 학교가 뭐 안 가더라도 마지막까지 안 가고 배정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고 되면 적어도 예를 크리스천 같은 경우는 불교 학교는 제일 선택 안 하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가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는 좀 더 자기의 종교하고 맞는 학교로 가든가 종교와 다른 학교로 가지 않겠느냐. 이거는 우리 크리스천만이 아니라 불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인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조화하자 해가지고 제안도 했고 우리도 기존체에서 그런 방안들이 그때 논의되고 반영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은 여전히 저는 필요하다고는 봐요.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 그 컴퓨터 테크놀로지가 발달돼가지고 그 정도는 하려고만 의지가 있으면 하는데 문제는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교회나 크리스찬이라고 했을 때 우리 사회가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워낙 커갖고 그래 안 하면 하나라도 교회에서 한다고 하면 거부하는 이런 되게 독특한 우리 사회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는데 개신교만 학교들이 주장해야 가능할 거냐 이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독립학교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기독교 교육을 하고 싶은 학교, 신앙교육을 하고 싶은 학교. 그래서 종교단체가 세우든가 아니면 기독교적 정신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학교 이런 학교를 종교학교를 하고 싶고 이런 학교들에는 사립학교니까 필요하면 학생들이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면 그런 학교에 오는 학생들한테는 굳이 기독교인이 아니더라 학교 선택했기 때문에 그이들한테는 종교교육을 단수로 개설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갖고 그 지침을 2015년 그때 아무튼 사회적 무리 없이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가 있어서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그나마 예전에 비해서는 종립사립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하는데 나름대로 예전보다는 훨씬 더 진전된 조건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에 또 조용하게 변화된 게 있는데 이제 우리끼리나마는 종교학이 삶과 종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독교계와 불교하고 캐톨릭이 같이 협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2022 개정교육과정에 종교 과목이 옛날에는 종교학이었는데 그걸 삶과 종교로 돌리는 데는 성공을 한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다른 종교하고도 연합할 때는 연합해서 같이 활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이 교육 대전하는 시기라고 할 때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명을 비롯해서 포스트 크리스텐덤 그리고 교육계 안에도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응전해야 될지 오늘 귀한 지혜를 주신 우리 주제 강연 우리 김재춘 교수님, 장동민 교수님 그리고 우리 이재원 목사님, 김정훈 대표님 그리고 우리 김문호 목사님, 이영선 이사장님 뜨거운 박수로 우리 감사드리겠습니다.